새벽 5시 47분, 전국의 스마트폰이 일제히 울렸습니다. 긴급재난 문자가 화면을 뒤덮으며 국민들의 잠을 깨웠습니다. KBC 뉴스 스튜디오에서는 앵커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오늘 새벽 서해 북방한계선 근처에서 한국 어선이 정체불명 함정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화면 속 붉은 자막이 번쩍였습니다. 앵커는 손에 든 원고를 내려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밖에서는 제작진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추가 정보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와 키보드 타자음이 뒤섞인 소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서해 한복판, 짙은 안개가 바다를 덮고 있었습니다. 어선 대천호의 선장 김철수는 30년간 이 바다를 누벼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오전 6시, 평소와 다름없이 어망을 끌어올리던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거대한 그림자가 안개를 뚫고 나타났습니다. 저건 군함이잖아? 김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회색 철갑으로 무장한 함정이 시속 30노트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중국어였습니다. 김철수는 한마디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포성이 울렸습니다. 대천호 선수 20m 앞바다에 포탄이 떨어지며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올랐습니다. 배는 격렬하게 흔들렸고 선원들은 갑판에 엎어졌습니다. 김철수는 무전기를 붙잡고 외쳤습니다. 해경, 해경, 여기 대천호, 공격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포격이 이어졌습니다. 이번엔 선미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철판이 찢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선원 박민호가 어깨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파편에 맞은 것이었습니다. 붉은 피가 갑판에 흘러내렸습니다. 해경 함정이 나타난 것은 그로부터 15분 후였습니다. 중국 함정은 이미 북쪽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김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촬영했습니다. 구멍 뚫린 선체와 피 묻은 갑판이 렌즈에 담겼습니다. 이 영상은 30분 후 전국으로 생중계되며 온 나라를 뒤흔들었습니다. 오전 7시 30분, 청와대 지하 3층 상황실에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대통령은 급히 소집된 안보회의에 참석하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황실 중앙의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 지도가 떠 있었고 붉은 점이 사건 발생 지점을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무겁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국방장관 최영철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각하,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무력 대응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신중했지만 떨림이 섞여 있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도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습니다. 합참의장 김태성이 테이블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장관님, 이미 우리 국민이 죽었습니다. 대응 없이는 국격이 무너집니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주먹을 꽉 쥔 채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월남전에서 싸웠던 그는 전쟁의 참혹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은 조용히 두 사람의 말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온해 보였지만 서해에서는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지도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전단 출항을 승인한다. 우리 바다는 우리가 지킨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같은 시각 해군작전사령부 작전실에서 강도윤 대령은 긴급 출동 명령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15년간 바다를 지켜온 그는 이런 상황을 여러 번 가정해봤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사진이 놓여 있었고 아내와 두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작전 지도를 펼쳤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이 굵은 선으로 그어져 있었고 양국 함정들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펜으로 예상 항로를 그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단순한 영의 침범이 아니야.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탐모장이 다가왔습니다. 대령님, 이람대 전력이 출항 준비를 마쳤습니다. 강도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모자를 썼습니다. 계급장이 햇빛에 반짝였고 그의 얼굴은 결의에 차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족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해군 이람대 소속 구축함 세척이 평택항을 떠났습니다. 함수에 걸린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며 위풍당당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부두에 모인 시민들이 손을 흔들며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후 4시 15분 서해 한복판에서 한국 구축함 세종대왕함이 북방한계선을 따라 항진하고 있었습니다. 함교에서 강도윤 대령은 망원경으로 수평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바닷바람이 태극기를 세차게 휘날렸고 갑판 위의 수병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각자의 임무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3개의 점이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좌연각도 15도, 중국 호위함 세척 확인됩니다. 레이더 담당 수병이 보고했습니다. 강도윤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적함까지의 거리는 12L이었고 상대방도 같은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함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전투 준비 1단계, 모든 승조원은 지정 위치로 이동하십시오. 중국 함정에서 먼저 경고 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함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세종대왕함 우연 500m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솟아오르며 함체를 흔들었습니다.
함교 유리창에 바닷물이 튀었고 승조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전기에서 중국어가 흘러나왔지만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목표 고정, 발사 준비 완료되었습니다. 포술장이 차분하게 보고했습니다. 강도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방아쇠를 당기는 순간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어민이 피를 흘렸고 또 다른 도발을 막아야 했습니다. 발사. 그의 명령이 함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127mm 함포에서 포탄이 발사되었습니다. 거대한 화염과 연기가 포구를 덮었고 함체가 반동으로 뒤로 밀렸습니다. 포탄은 포물선을 그리며 중국 호위함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3초 후 목표물 근처에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불기둥이 치솟았고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중국 호위함의 함교가 파편에 맞아 손상되었습니다. 함내에서는 경보음이 울려 퍼졌고 승조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지휘관 러렌타우 중령은 이마에서 흘러내리는 피를 닦으며 반격을 명령했습니다. 조준 완료, 전력 사격 개시. 중국 함정 3척에서 동시에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포탄들이 빗발처럼 세종대왕함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첫 번째 포탄은 함수를 스쳤고 두 번째는 한미 갑판에 명중했습니다. 폭발과 함께 철판이 찢어졌고 수병 2명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화재가 발생했고 소화반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함교의 창문이 파편에 금이 갔고 강도윤의 뺨에도 작은 상처가 생겼습니다. 손상 보고 강도윤이 외쳤습니다. 한미 갑판 화재 발생, 부상자 2명입니다. 부함장이 급히 답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는 더 많은 적 함정들이 북쪽에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은 무전기를 잡고 본부에 보고했습니다. 적과 교전 중, 즉시 지원 요청합니다. 서해 상공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양국 함정들이 포격을 주고받으며 첫 번째 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평화로웠던 바다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6시 30분, 중국 해군 남해함대, 기아민 항공모함 산둥호의 지휘실에서 급보가 전해졌습니다. 러젠타우 제독은 전투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달받으며 굳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 전투 해역이 표시되어 있었고 붉은 점들이 양국 함정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함내 조명이 전투등으로 바뀌며 붉은 빛이 지휘실을 덮었습니다. 3함대가 공격당했습니다. 즉각 반격 명령을 요청합니다. 참모장이 긴급히 보고했습니다. 러젠타우는 전술 지도를 내려다보며 손가락으로 서해를 가리켰습니다. 전면 봉쇄 작전을 개시한다. 공군 출격 준비.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30년간 바다를 지켜온 그는 이런 순간을 위해 평생을 준비해왔습니다. 항모 갑판에서는 Z-15 전투기들이 이륙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은 헬멧을 쓰고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판 승무원들이 수신호로 소통하며 전투기를 활주로로 유도했습니다. 제트 엔진의 굉음이 항모 전체를 진동시켰습니다. 첫 번째 전투기가 캐터펄트에서 발사되며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같은 시각 세종대왕함에서는 레이더 담당자가 급박하게 외쳤습니다. 공중 표적 12개, 남동쪽에서 고속 접근 중입니다. 강도윤은 망원경으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평선 너머로 작은 점들이 빠르게 커져오고 있었습니다. 중국 전투기들이었습니다. 대공미사일 준비, 모든 함정의 공습 경보 발령. 그의 명령이 무전을 타고 전 함대에 전해졌습니다. 중국 잠수함 영구사급 진급이 수심 100m에서 은밀히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잠수함장 리웨이는 잠만경으로 한국 함대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목표 확인, 어뢰 발사관 장전 완료되었습니다. 어뢰실에서는 승조원들이 최종 점검을 마쳤습니다. 한 번, 두 번 어뢰 발사, 533mm, 어뢰 2발이 잠수함을 떠나 바다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어뢰는 시속 65노트로 세종대왕함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함내 소나가 접근하는 어뢰를 탐지했습니다. 어뢰 2발, 좌연에서 접근 중입니다. 소나 담당자가 비명처럼 외쳤습니다. 강도윤은 즉시 회피 기동을 명령했습니다. 우연급회전, 최대 속력, 거대한 구축함이 바다를 가르며 급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첫 번째 어뢰는 함수를 비껴갔지만 두 번째 어뢰가 함 중앙부에 명중했습니다. 거대한 폭발이 일어나며 함체가 크게 기울었습니다. 물이 함내로 쏟아져 들어왔고 전기 개통이 고장나며 조명이 꺼졌습니다. 기관실에서는 수병들이 물에 휩쓸리며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선체가 찢어졌습니다. 기관실 침수, 탈출해야 합니다. 기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무전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은 기울어진 함교에서 균형을 잡으며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함체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했고 부상당한 승조원들의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다는 기름과 잔해로 오염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무전기를 잡고 마지막 교신을 시도했습니다. 본부, 세종대왕함입니다. 중대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가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중국 전투기들이 나머지 한국 함정들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었습니다. 폭발의 불꽃이 서해 상공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전쟁은 예상보다 훨씬 빨리 확전되고 있었습니다. 양국의 국민들은 아직 이 참혹한 현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역사의 분기점에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후 8시 45분 서울 강남구 지하 15층에 위치한 국정원 사이버보안센터에서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200여 명의 분석관들이 수백 개의 모니터 앞에 앉아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천장의 조명은 어둡게 조절되어 있었고 오직 모니터에서 나오는 푸른 빛만이 실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지은 팀장은 삼중 보안문을 통과하며 긴급 상황실로 향했습니다. 중국군 지휘통신망 침투 작전을 시작합니다. 이지은은 헤드셋을 착용하며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 앞에 모니터에는 수십 개의 창이 열려 있었고 초록색 코드들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15년간 사이버 작전을 수행해온 그녀의 손끝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키보드 소리가 총성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중국 해군 산둥호 항모의 전투정보센터에서는 레이더 운용병이 화면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스템이 먹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지휘관님, 통신 시스템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운용병이 당황하며 보고했습니다. 러젠타우 제독은 기술장교에게 즉각 복구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이것이 해킹 공격인지 몰랐습니다. 이지은의 팀은 중국군 내부망에 침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1차 방화벽 돌파, 내부 서버에 접속했습니다. 부팀장이 보고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군의 기밀 작전 계획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함대 배치도, 공격 순서, 심지어 다음 단계 작전까지 모든 정보가 그들의 손안에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흥분을 억누르며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적이 역추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보안 담당자가 급히 외쳤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부대가 공격 경로를 따라 한국 시스템으로 역침투를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빨간 경고창들이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지은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방화벽 3중 가동, 위장 서버로 유도하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시간은 초 단위로 흘러갔습니다. 중국 해커들이 한국의 가짜 서버에 접속하는 동안 이지은은 마지막 단계를 준비했습니다. 5초 후 그들의 눈은 멀게 됩니다. 그녀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3점, 2점, 1점, 실행. 엔터키를 누르는 순간 중국군의 모든 통신망이 마비되었습니다. 레이더, 무전기, 항법장치까지 모든 것이 동시에 작동을 멈췄습니다. 산둥호 항모의 지휘실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모든 전광판이 먹통이 되었고 함내 조명도 깜빡거렸습니다. 통신 두절, 레이더 작동 불능, 각 부서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러젠타우는 이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사이버 공격이다. 수동 운용으로 전환하라.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전투기들은 모함과의 교신이 끊겨 혼란에 빠졌습니다. 한편 한국사이버센터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적 함대 통신망 완전 마비, 분석관들이 서로 손뼉을 쳤습니다. 이지은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모니터에는 중국군의 혼란 상황이 실시간으로 전송되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한국이 첫 승리를 거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지은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승리일 뿐이라는 것을. 중국의 사이버 부대도 곧 반격할 것이고 더 치열한 디지털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그녀는 헤드셋을 벗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입니다. 오후 10시 30분 국방부 지하 작전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해 전투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함을 포함해 세 척의 함정이 침몰하거나 대파되었고 전사자는 47명에 달했습니다. 합참의장 김태성은 붉어진 눈으로 상황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그에게도 이런 참패는 처음이었습니다. 더는 버틸 수 없습니다. 전면전으로 가면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리합니다. 해군 참모총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고위 장성들은 모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중국의 압도적인 전력 차이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항공모함 3척과 수십 척의 함정, 그리고 수백 대의 전투기가 서해로 직결하고 있었습니다. 강도윤 대령이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군복은 바닷물과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구명정을 타고 겨우 구조된 그는 동료들의 시신을 바다에 남겨두고 왔습니다. 총보다 강한 것은 진실입니다. 전면전은 우리 모두의 파멸일 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합참의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령, 현실을 보십시오. 우리 함대의 절반이 무력화되었습니다. 강도윤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몸을 기댔습니다. 장군님,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그는 이지은 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이버 작전의 성공이 새로운 돌파구를 열어줄지 모릅니다. 이지은은 노트북을 열며 긴급 보고를 시작했습니다. 해킹 과정에서 중대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키보드를 두드리며 암호화된 파일을 해독하고 있었습니다. 스크린에는 중국군 내부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어선 공격이 계획적 도발이었다는 증거와 함께 더 큰 침공 계획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이 자료를 국제사회에 공개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지은의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중국군의 작전명 붉은 파도가 선명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서해 전체를 장악하려는 치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유엔 안보리와 국제언론에 이 증거를 제출하면 중국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정원장이 회의에 참석하며 추가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미군도 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진위는 확실합니다. 그는 또 다른 파일을 공개했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연계해 한반도 전체를 위협하려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영토 분쟁을 넘어선 침략 전쟁의 증거였습니다. 회의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긴장감을 더했습니다. 각자의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계산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강도윤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휴대폰을 확인하며 보고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긴급 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청했습니다. 드디어 돌파구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총성 대신 진실로, 무력 대신 정의로 승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지은은 노트북을 닫으며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가 진실을 알게 됩니다. 새벽 2시 뉴욕 유엔 본부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15개국 대표들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있었고 회의장 뒤편에는 전 세계 기자들이 카메라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 김영수 대사는 떨리는 손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순간이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대형 스크린에 해킹으로 확보한 중국군 기밀 문서가 투사되었습니다. 붉은 파도 작전이라는 제목 아래 상세한 침공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어선 공격부터 서해 봉쇄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계획된 도발이었습니다. 회의장 안에서는 중국 대표의 얼굴이 굳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번역관들이 분주히 문서를 각국 언어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CNN 기자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계획적 도발 증거가 유엔 안보리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닌 침략 행위였음을 보여줍니다. 전 세계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진실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관련 해시태그가 전 세계 트렌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중국 대표는 격렬히 반박했습니다. 이는 조작된 자료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침공 계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이버보안 전문가들이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다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조작의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 대표마저 침묵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발언권을 요청했습니다. 국제법상 명백한 침략 행위입니다. 즉각적인 제재, 조치가 필요합니다. 영국과 독일 대표도 동조했습니다.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고 있었습니다. 안보리 회의장의 분위기가 급격히 바뀌었습니다. 진실의 힘이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베이징 중난하이에서는 긴급 정치국 회의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중국 지도부는 국제사회의 압력과 경제제재 위협에 직면했습니다. 유럽연합이 무역제재를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일본도 중국과의 모든 군사교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외교부 장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국제 여론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철수가 불가피합니다. 오전 6시 중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오해를 방지하고 지역 평화를 위해 해군 함대를 철수시킵니다. 짧은 성명이었지만 사실상의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서해에 집결했던 중국 함대가 하나둘씩 북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산둥어 항모도 천천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한국 해군 함정들도 동시에 후퇴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도윤 대령은 임시 지휘함에서 철수하는 중국 함대를 망원경으로 지켜봤습니다. 우리는 총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진실로 버틴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안도감이 묻어났습니다. 바다 위에 떠있던 검은 연기가 서서히 걷히고 있었습니다. 서해에는 다시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양국 함정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졌고 긴장감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전쟁은 시작된 지 18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무력이 아닌 진실이, 총성이 아닌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강도윤은 동료들의 명복을 빌며 바다를 향해 격려했습니다. 이제 평화가 시작됩니다. 3일 후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광장에는 수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유족들이 촛불을 들고 추모식에 참석했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전사한 47명의 해군, 장병들의 사진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김철수 선장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중국군의 두 번째 포격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입니다. 광장 전체에 흐느낌이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추모사를 낭독했습니다. 그들은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영원한 잠에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입니다. 마이크를 통해 전해지는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유족석에서는 미망인들과 부모들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들은 아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어머니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암 기관장이었던 이상훈 중령이 아내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지킨 것은 바다가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광장의 시민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촛불들이 일제히 흔들렸습니다. 오후 6시 광장에는 더 많은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노인들까지 각자 촛불을 들고 참여했습니다. 수만 개의 촛불이 광장 전체를 밝혔고 그 빛은 하늘까지 닿는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애국가를 부르기 시작했고 이내 전체가 합창으로 이어졌습니다. 노래 소리가 청와대와 종각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강도윤 대령은 병원 침대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붕대로 감긴 팔과 다리가 아직 아팠지만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간병하던 아내가 스마트폰으로 추모식 생중계를 보여주었습니다. 여보, 전 국민이 당신들을 기억하고 있어. 아내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강도윤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쟁의 끝은 기억에서 시작됩니다. 강도윤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이 평온하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사흘 전만 해도 서해는 전쟁터였지만 이제는 다시 평화로운 바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는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47명의 목숨과 수많은 상처 위에 말입니다. TV 뉴스에서는 국제사회의 반응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 한국의 대응을 지지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고 중국에 대한 제재 조치도 논의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에게는 그런 외교적 성과보다 동료들의 희생이 더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바다에서 함께 싸웠던 부하들을 떠올렸습니다. 밤이 깊어가도 광화문 광장의 촛불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시민들은 밤새 그 자리를 지켰고 새벽까지 추모를 이어갔습니다. 언론은 이를 촛불 추모라고 불렀습니다. 작은 불빛 하나하나가 희생자들의 영혼을 기리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염원이었습니다. 새벽 5시 해가 뜨면서 촛불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그 불빛이 영원히 타오를 것입니다. 강도윤은 병실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하루가 말입니다. 6개월 후 강도윤은 해군사관학교 교관으로 부임했습니다. 왼쪽 다리에는 여전히 약간의 절뚝거림이 남아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더욱 깊어져 있었습니다. 강의실에서 생도들을 바라보며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전쟁은 승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평화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해에는 다시 어선들이 평온하게 조업하고 있었습니다. 대천호를 대신해 새로 건조된 평화호가 같은 해역에서 그물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김철수 선장의 아들 김민수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선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바다로 나가기 전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에서 묵념했습니다. 오늘도 안전하게 다녀오겠습니다. 이지은은 사이버 보안 분야의 국제 전문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그녀의 경험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언론 인터뷰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조용한 것입니다. 떠들어댈 일이 아닙니다. 그녀는 여전히 지하 사무실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유엔 본부에는 서해 사태 기록관이 설치되었습니다. 해킹으로 확보한 기밀 문서들과 전투 기록, 그리고 희생자들의 유품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이 진실의 힘에 대해 배우고 갔습니다. 특히 분쟁 지역 출신 학생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무력보다 정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시 작전을 주도했던 러덴타오 제독이 모든 책임을 지고 해임되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지휘관은 한국과의 한라인을 설치하고 정기적인 교류를 제안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것이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양국 해군은 이제 매년 합동 수색구조 훈련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광화문 광장에는 작은 추모비가 세워졌습니다. 47명의 이름이 검은 화강암에 새겨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진실을 위해 싸운 영웅들이라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매년 사건이 일어난 날이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추모제를 열었습니다. 아이들도 부모와 함께 와서 꽃을 헌화했습니다. 강도윤의 가족은 이제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주말이면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바닷가로 놀러갔습니다. 아들이 물었습니다. 아빠, 바다가 무서워? 강도윤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바다는 무섭지 않단다. 바다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지. 파도 소리가 평온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녁 뉴스에서는 한중 양국이 새로운 평화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서해 공동관리구역 설치와 어민보호협정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6개월 전 위기가 오히려 더 큰 평화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강도윤은 TV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밝은 별 47개가 동료들의 영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도윤은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우리가 지킨 평화를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물려주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십들을 흔들었고 그 소리는 마치 전사한 동료들의 응원처럼 들렸습니다.
기억 속에서 그들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입니다.